예, 1주제를 맡은 서울연구원의 손창우 연구위원입니다. 1주제의 제목은 서울시 방역 모델과 감염병 대응 체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글로벌 팬데믹, 즉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약 4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11,000명에 가까운 많은 숫자의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특징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확진자의 추이가 절반 정도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다면 사실 서울시는 그보다도 해외에서의 유입, 즉 유학생들을 기반으로 한 해외 유입과 그리고 직장에서의 집단 감염, 그리고 최근 클럽 등에서의 집단 감염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라고 하는 이런 대도시는 국제화 도시이고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 그리고 인구 이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일 뿐더러 문화적인 다양성, 그리고 그 안에서의 건강 불평등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서울시의 특징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또 좋은 최적의 감염 확산 경로를 제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사회적 불안이 일상화되고 공공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서울시라고 하는 초연결 사회에서의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에서 오늘 저는 감염병과 관련된 대응 방역 체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의 특징을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접촉자 추적, 그리고 광범위한 검사, 신속한 대응, 효율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이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3월 2일 중앙정부보다 약 20일 앞선 시점에서 잠시 멈춤 캠페인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런 선제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함께 시너지를 냈던 그런 선제적인 대응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서울 시민들이 높은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 특히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재적으로 감염병 리터러시가 매우 향상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부의 지침이 있었을 때 저희가 비교적 순응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된 접촉자 추적입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과 감염자 경로 공개를 통해서 감염 위험을 차단했었는데요. 우리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1단위로 감염자의 동선 그리고 관련된 경로들을 공개하면서 사전적으로 위험을 차단했던 특징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라고 하는 특징으로 서울시와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인천 질병관리본부와 매일 1회 이상의 이 비상대책회의를 실시하면서 이 확산이 수도권 지역으로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은 그런 선제적인 이 전략들이 구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통해서 경증 또는 비특이적 증상을 동반한 환자들을 발굴해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로나의 특이적인 증상들을 저희가 캐치를 하고 혹은 우한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검사들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비특이적인 증상을 동반한 환자, 이 잠재적인 환자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좀 미진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좀 적극적으로 전략을 구사하면서 사전적으로 예방을 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 시립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립병원의 전문성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현장의 역학조사관으로 활용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한층 더 앞선 측면의 심층적인 이 역학조사를 실시했던 측면들이 존재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광범위한 조사입니다. 서울시는 총 96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했었고요. 확진자 검사 비용이라든가 특히나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들을
구사해 왔었고, 특히나 드라이브스루 방식과 워킹스루 방식 등을 통해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하게 하는 그러한 선제적인 전략들을 구사해 왔습니다. 다음은 능동적 환자 발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환자 발견 방식이라고 하면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그 감염자와 그 접촉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검사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컨대 병원 내 감염이라든가 10인 이상의 집단 발생, 특히나 클럽이나 이런 PC방 같은 곳에서의 감염이 일어났을 때는 단순히 한 명의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가 한 명 이상 있을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이후의 확산 과정을 막았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다음은 네 번째로 신속한 대응 측면입니다. 서울시의 신속한 위기 대응은 사실 말씀드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월 24일에 서울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였고요. 특히나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앞서서 시장님께서 공공병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셨었는데 서울시의 서남병원과 서울의료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 수도권 최초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게 되고요. 또한 저희가 빠지지 않고 언급을 하고 싶은 내용은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의성 있고 수준 높은 검사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시도의 모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우수한 역량들을 갖추고 있지만 서울시는 천만 대도시라고 하는 특징, 그리고 그만큼 검사 물량이 사실 밀릴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었으나 이를 시의적절하게 이 위음성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적절하게 검사 결과를 내줘서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확산하는 데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메디컬 서지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디컬 서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서울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대구에서는 이 사례를 봤었는데요. 감염자가 실제 그 지역에 혹은 그 도시에 보건의료 인프라를 넘어설 때 저희가 메디컬 서지라고 부릅니다. 즉 감염자의 숫자가 현재 병상수를 넘어설 때 저희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을 했던, 그래서 413개의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미션 레이트라고 해서 이 환자 한 명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감염자가 WHO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소 1.4명에서 최대 2.5명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에 있었던 여타 감염성 질환보다도 높은 수준이고요. 다만 그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치명률은 6.8%입니다. 이는 사스와 메르스에 비해서도 좀 낮은 수치이고, 보시면 한국과 서울시는 이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로 치명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환자들은 대부분 경증의 환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경증의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병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하는지에 사실 이 성패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이 경증의 환자들을 별도로 입소해서 치료할 수 있었던, 그래서 전달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었던 측면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의료진의 노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성 질환으로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공공병원이 주도가 돼서 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치료한 경험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병원과의 협력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병원에서 경증과 중증의 환자의 거의 대부분을 커버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약 81%의 환자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더 위중한 환자, 더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의 질을 가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과 사실 협력적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이런 낮은 치명률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료체계와 의료진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서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 방향과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몇 가지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부터 지금까지 약 114일이 지났고요. 153개국에서 사실 대한민국의 입국 제한이 현재 조치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10,000명이 넘는 확진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8만 명, 42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는 시스템의 붕괴를 보았고요. 공포와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국민 우선주의와 같은 국수주의의 모습을 보기도 했었고요. 이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지, 얼마나 위험하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back to normal로 갈 것인가, 아니면 더 better normal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normal은 normal이되 new normal 혹은 better normal로 가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 체계는 먼저 보건의료 분야 측면에서의 서울시와 시민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제안하고요. 두 번째로 안전조직 관리 분야에서 도시 안전, 그리고 조직 체계의 재정비, 마지막으로 국제 외교 분야로 도시 리더십을 통한 연대와 협력을 중점으로 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사업은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첫 번째 추진 사업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중보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역학조사관, 그리고 방역 전문가들의 이 숫자의 어떤 어려움, 저희가 방역 전문가들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노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에 따라서 보건소의 기능들이 모두 다 코로나 예방에 집중되다 보니 보건소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공중보건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오히려 공중보건의 위기가 또 다른 공중보건의 위기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역학조사관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보건소의 역학조사의 인력 풀을 운영해야 되고요. 또한 보건소는 감염병 취약 지역 혹은 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익히 경험했던 것처럼 메르스에서의 병원 내에서의 감염, 그리고 최근에 돌봄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등의 사례를 봤을 때 보건소에서 이들 시설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서울시의 지하철, 그리고 기차역, 버스터미널, 이와 같은 감염병 확산이 크게 우려될 수 있는 곳곳에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의 사례를 봤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서 사는 이 모여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방식보다는 보다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의 모니터링과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공중보건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작성할 때 감염병 위기 단계별 보건소의 기능 전환의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건강 행동에 대한 개선이나 만성질환 관리, 특히 서울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 직접적인 접촉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비접촉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중보건 서비스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민 역량에 대한 재고 부분입니다. 이 5월 8일에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사실 지금까지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일수록 사실 이 코로나의 위험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젊은 분들께서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아시는 것처럼 치명률이 낮지만 사실 그 치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치명률이고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언제든 전파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젊은 층에 대해서 위험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권장한다든가, 특히나 이것이 단순 신종감염병에 한정한다기보다는 에이즈나 결핵, 감염과 같은 감염병 질환으로 확산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메디컬 서지에 대응해서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서 단계별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병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이 병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공의 영역만 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공공과 민간 병상을 모두 통틀어서 병상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된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안전조직관리 분야와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종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방역 안전 조직의 수요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부서 차원의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 그리고 부분별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상시 방역은 시민건강국을 중심으로 가지만 긴급 재난 대응과 관련돼서는 안전총괄실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서 체계 간의 역할을 구별해서 하는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확산의 단계별 메뉴와 고도화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양상과 그 속도, 피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대규모 확산까지는 사실은 고려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그 상황 단계별을 따른 매뉴얼 작성 그리고 그거에 따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위기 단계별 업무 연속성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시설 분야 중심으로의 업무 연속성 계획을 행정 프로세스로 확대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직원의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직원의 근무 환경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스마트워크 혹은 언택트 방식의 이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리스크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과 연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요 위기 발생 시에 서울시의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신속한 조직 기능을 복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민간 통합 위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위기 관리와 관련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있고요. 그리고 위기 대응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리와 관련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보시는 것처럼 1차적인 책임기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될 것이고 2차적인 책임기관은 자치경찰, 소방, 상하수도, 통신 그리고 전자설비 등으로 보다 더 확대해서 운영해서 이를 정기적 협의체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위기 대응 협력 방안과 관련돼서는 감염병의 어떤 격리,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방제 거점 민간 빌딩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체계적인 지원 관리 등에 관해서 이런 위기 대응과 관련된 협력 방안들이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드릴 슬라이드는 국제외교 협력 분야입니다. 앞서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선 도시간 보건기구의 창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WHO의 기능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보다도 각 도시들의 역할과 도시들의 경험을 공유했던 것이 크게 이바지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의 도시간 보건기구 창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간 전염병 위기 대응의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그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에 훈련 그리고 이것들을 정례화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통합연구원과 마지막으로 이 5단계에 걸쳐서 도시간 보건기구를 창설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가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지원하는 협조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도쿄올림픽은 이미 2021년으로 연기가 되었고요. 2022년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아시아 지역에서 이 앞으로 예정된 올림픽과 같은 주요한 이슈들에서 서울시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일본의 도쿄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도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도쿄, 베이징 간의 스포츠 그리고 관광에 대한 교류 협력 마지막으로 유소년 스포츠 간의 교류 협력 등의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현 감염병 위기를 넘어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 서울시로 갈 수 있는 주요한 이 기반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